엄마, 아버지 장례도 끝났고 이제 상속 문제 좀 얘기해야죠. 아직 사무제도 안 지냈는데 그 얘긴 천천히 하자꾸나. 천천히가 언젠데요. 너무 미루면 골치 아파져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 그래, 알아. 근데 일단 상속 얘기 나중에 하자. 집부터 시작해서 건물, 그리고 땅까지 정리해야 할 거 산더미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서 해줘요? 빨리 세무사 붙여서 상속 가액 뽑고 상속세 얼마 나올지 예상해서 준비해야죠. 네 아버지 보내드린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돈 얘기를 꺼내니. 돈 얘기가 아니라 현실 얘기잖아요. 엄마, 이러고 있다간 상속세 폭탄 맞는다고요. 그래, 알았다. 49제 끝나면 상속 얘기하자꾸나. 조금만 기다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정리해야 나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들이 벌써 상속 얘기를 꺼내더군요. 입만 열면 돈, 돈, 돈. 그게 전부였습니다. 살면서 부족함 없이 해줬습니다. 번번이 사업 말아먹고 손 내밀 때마다 그래도 아들이라는 생각에 도와줬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이제 그만해라. 더는 도와줄 필요 없다고 말렸지만 제가 그래도 아들인데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 하면서 끝내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몇 번이고 손해보면서도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눈 감자마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상속 이야기를 꺼내며 마치 제 돈이 아니라 자기 돈인 양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뼛속까지 허무하더군요. 어머니, 아버님하고 사시던 집 그것도 이참에 정리하세요. 단독주택 가지고 있어봐야 관리만 힘들고 유지비만 계속 들잖아요. 그 집은 네 아버지랑 평생 살던 곳이다. 처분할 마음 없다. 단독주택은 세금만 나가고 점점 낡고 오래되면 땅값밖에 못 받아요. 차라리 이참에 팔고 조그만 아파트로 옮기세요. 아파트가 노인분들 살기 훨씬 편하고 좋아요. 나는 이 집 떠나고 싶지 않다. 추억이 깃든 곳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놓으라는 거니? 어머니, 아버님 명의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하나하나 다 세금 계산하려면 머리 아파요. 이번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훨씬 수월하다니까요? 너희는 왜 자꾸 서두르니? 아직 아버지 보내드린 지 얼마나 됐다고. 제가 이미 세무사랑 변호사랑 얘기 다 끝내놨어요. 어머니만 오케이 하시면 나머지는 알아서 진행해 주니까 신경 쓰실 거 없어요. 며느리까지 나서서 저를 압박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아들 뒤에서 거드는 정도겠거니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들보다 더 앞장서서 구체적인 얘기를 늘어놓으며 밀어붙이는 겁니다. 결혼할 때부터 돈 욕심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늘 저희는 눈에 돈밖에 없다며 못마땅해 했지요. 그래도 그땐 젊으니 철이 없는 거라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거니 믿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제가 착각한 게 맞았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보내드린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상속 이야기를 들먹이며 세무사와 변호사 얘기까지 꺼내며 도장을 요구하다니요. 참으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일부러 더 상속 정리를 늦추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공들여 키운 아들인데 돈 앞에서 저렇게 변해버리니 마음이 싸늘하게 식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어쩌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요. 아무리 속이 상해도 자식이라는 이름 앞에 결국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원래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49제가 지나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서 결국은 아들 몫으로 전부 넘겨줄 생각이었습니다. 서두를 것도 없는 일인데 저렇게들 달려드니 제 가슴은 더 무겁고 허망했습니다. 남편을 묘소에 모신 뒤 사무제를 지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겨우 닷새, 엿새밖에 안 된 셈이었지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장례 치르고 사무제까지 이어지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눈 뜨면 곡소리와 조문객 맞이로 시작해 눈 감으면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아직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었는데 아들 내외가 저를 부르더군요. 엄마,
많이 힘드시죠? 잠깐 바람이나 쐬러 나가죠. 어디 나갈 기운도 없다. 그냥 집에 가서 조용히 있고 싶은데. 바람도 좀 쐬고 그래야 해요. 이렇게만 계시면 더 우울해져요. 나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기운 좀 차리셔야죠. 마음은 고맙다만 나는 그냥 좀 집에 가서 누웠으면 하는데. 엄마, 잠깐이에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차에 타요. 가까운 데 다녀올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자. 알겠어요. 일단 차에 타세요. 차에 오르자 아들은 국도로 방향을 틀더니 곧장 외곽으로 속도를 내더군요. 창밖 풍경은 점점 낯설어지고 집과 멀어질수록 제 마음속엔 불안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며느리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비장한 표정으로 앞만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숨조차 막힐 만큼 침묵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저도 지쳐 있었던 탓에 어느 순간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으며 잠시 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멈추는 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차창 밖으로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엄마, 여기 서류에 사인하세요. 이게 뭐냐? 갑자기 무슨 소리를 내미는 거냐? 상속 포기각서예요. 상속 포기각서? 그걸 왜 나한테 주는 건데? 엄마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아빠 재산에 욕심을 내요.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다 제 앞으로 넘어올 건데 굳이 절차를 2번 밟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빠 재산을 엄마 명의로 받으면 그때 취득세를 1번 내야 돼요. 그런데 엄마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다시 제 앞으로 넘어오겠죠? 그러면 또 취득세를 내야 하고요. 결국 세금을 2번이나 내는 거잖아요. 상속세까지 하면 이래저래 세금으로 엄청 뜯긴다고요. 그래도 그렇지 나보고 상속 포기를 하라니. 변호사도 똑같이 말했어요. 괜히 2번 절차 밟을 필요 없다고. 지금 1번에 제 앞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여기 사인하세요. 아들이 각서를 내미니 옆에서 며느리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시간만 끌면 손해라느니 세무사도 변호사도 다 이게 맞다고 얘기했다면서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인을 하지 않으니 아들의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뛰어나왔습니다. 아이씨, 진짜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내 친엄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 재산에 욕심을 내요? 내 말이. 아니 어머님이 이 친엄마도 아니신데 진짜 이렇게까지 돈 욕심 내셔야겠어요? 그래도 나 이만큼 키워주셨으니까 내가 엄마 노후는 책임질게요. 그건 걱정 마시고 여기 사인이나 하세요. 네, 이가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비 드릴 거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사인하시고 재산에는 손 떼세요. 아, 엄마, 빨리 사인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나도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저희가 참아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셨으면 사실 어머님하고 저희는 남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친엄마가 아니라 해도 7살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를 내 자식처럼 먹이고 입히고 키웠습니다. 애가 굶을까 추울까 혹여 상처라도 받을까 늘 마음 졸이며 보살폈습니다. 기억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내내 알고 있었던 모양이지요.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 어린 것이 저를 엄마라 부르며 따라주는 게 고마워서 나는 정말이지 이 아이 하나만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이제 와서 남이라고. 그 말이 가슴을 푸벼 파듯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문을 열라며 날카로운 고함이 퍼져나가자 차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소리에 흠칫 놀라 불이 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들려온 여자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마 다시는 듣게 될 줄 몰랐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놀란 마음을 붙잡지 못한 채 저 역시 서둘러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니들이 사람이냐? 내가 장례식장에서부터 다 봤다. 니들 엄마 붙잡고 상속이니 재산이니 하면서 괴롭히는 거 내가 눈으로 다 지켜봤다고. 설마 했다. 내가 장지까지 따라가고 사무제까지 따라가고 혹시나 싶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노인네 하나 붙잡고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냐고. 소리치던 그 여자가 갑자기 제 옆에 와서 무릎을 꿇더니 바닥에 얼굴이 닿을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며 숨이 막히도록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정말 면목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래 묵은 죄책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차가운 땅 위에 무릎 꿇고 몸부림치듯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시장통에서 큰 포목점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 장사가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포목점이 대단했습니다. 옷감부터 이불감까지 천이란 천은 전부 제 가게에서 사갔으니까요. 결혼할 때 시댁 식구들한테 이불해주는 게 기본이던 시절이라 혼수 준비한다고 보따리째 사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장사가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됐습니다. 돈을 갈퀴로 긁어모으듯 벌다 보니 그 시절에 귀하다는 자가용까지 가졌었죠. 하지만 그 자가용이 화근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태우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이를 모두 잃고 나니 살아야 할 의욕도 잃고 그냥 하던 장사를 하루하루 하면서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자기야, 이거 들었어? 이번에 새로 도는 게 말이야. 개주가 글쎄 어찌나 싹싹하고 일도 야무지게 하는지 보통 내기가 아니라던데. 시장 사람들 다 기든다고 난리야. 걔?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자기나 해. 에이, 뭔 소리야. 저번에 정육점 사장 돈 급하다고 난리치더니 갯돈 받아서 싹 키게랬잖아. 앞번호 탁 잡아서 한 방에 땡겨 쓰고는 가게 넓히고 아주 팔팔 살아났잖아. 난 돈 급할 일도 없고 앞번호도 필요 없어. 알지. 여기 시장통에서 현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걸 누가 모르냐고. 근데 은행에 둔다고 뭐 돈이 늘어? 이자 푼돈밖에 안 붙어. 나랑 같이 개 들자. 아휴, 귀찮아. 매달 돈 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 쓰고. 안 할래. 아이 참. 이 시장통에 안 든 사람이 없다니까. 저기 떡집 팔매도 벌써 2자리나 넣었다잖아. 이거 진짜 안 들면 자기만 손해야. 싫다니까 왜 그래. 아니,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보기 딱해서 그래. 기회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정 부치는 데도 좋고. 자기가 우리 시장 제일 큰 손인데 빠지면 쓰나? 내가 개주 잘하니까 특별히 자기 뒷번호 빼달라고 부탁할게. 같이 하는 거다. 그 시절에는 개를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다들 하고 저더러 같이 하자고 성화를 하니 결국 저도 개를 들게 되었습니다. 시장통 규모가 크다 보니 개돈 액수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개원이 되고 나니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열렸습니다. 돌아가면서 개를 타기도 하고 개원들끼리 밥도 먹으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남편과 아이를 한꺼번에 잃은 뒤 텅 비어버린 마음이 조금씩 달래지는 걸 느꼈습니다. 장사에만 매달려 살던 제게 개 모임은 잠시나마 슬픔을 잊게 해주는 자리였으니까요. 자기야, 큰일 났어. 오야지가 야반도주했대. 뭐라고? 개주가 날랐다고? 진짜야? 진짜라니까. 지금 시장통 난리 났어. 시장 사람들 죄다 오야지 집으로 몰려갔어. 아이고 세상에, 개원들 어떡해. 그러게 말이야. 떡집 팔매는 충격받아서 쓰러졌잖아. 병원 실려갔대. 떡집 팔매
그동안 모은 돈 다 집어넣었다는 것 같던데. 아이고, 어째 떡집 팔매 어떤지 병원에 가볼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정육점 아저씨가 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개주집에 갔는데 우리도 빨리 거기 가서 돈 될 만한 거 들고 와야지. 어서 나와.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싶어 저도 상인들과 함께 개주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이미 상황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누구는 손가락질을 하고 누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욕설을 퍼부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니 안에서는 고함과 비명, 울부짖음이 한테 뒤엉켜 귀를 찌르는 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숨을 고르고 집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집안이란 집안은 이미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롱은 힘에 밀려 넘어져 덜컥거리고 부엌에서는 그릇과 병들이 와장창 깨져 바닥 가득 쏟아져 있었습니다. 방 안 곳곳에는 옷가지와 이불이 찢겨져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커튼은 누가 뜯어냈는지 갈기갈기 찢겨 바람결에 너덜너덜 흔들리고 있었고, 먼지가 가득한 공기 속에 사람들의 분노 섞인 고함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계주의 남편이 붙잡혀 있었습니다. 네 마누라 어디 갔어? 어디로 튀었냐고? 솔직히 말해. 너도 한패지? 우리 돈 어딨어? 와, 이놈 봐라. 입 꾹 닫고 말 안 하겠다는 거네. 우리 돈 내놓으라고. 내 돈 당장 내놓으라고. 그냥은 말 안 하시겠다. 맞아야 입 열 거야? 죽을 때까지 맞아볼래? 너도 경찰서 가야지. 너도 공범이야. 마누라가 남의 돈 들고 튀었는데 남편이 그걸 몰랐다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평생을 모은 돈인데. 아이고. 애까지 두고 가면 뭐 우리가 맘 약해서 포기할까봐 쉬워하는 거야? 우리 인생 망쳤으니까 너도 인생 한 망해봐라. 내가 아주 네 인생 끝장내줄 테니까 우리 돈 토해낼 때까지 너랑 얘들 우리가 가만둘 것 같아? 팔꿈치가 날아가고 뺨을 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계주의 남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대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더 격앙되었습니다. 시침이 떼는 꼴 좀 봐라. 저거 분명히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다며 주먹질이 거세어졌습니다. 계주 남편의 얼굴은 금세 피범벅이 되었고 여기저기 멍이 번져갔습니다. 계주 남편은 정말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계주는 자기만 도망친 겁니다. 남편과 아이를 남겨둔 채 제 몸 하나만 급히 챙겨 야반도주를 한 것이었습니다. 방구석 한쪽에서는 어린아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했고 작은 어깨가 계속 들썩였습니다. 흥분한 사람들 누구도 아이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람들의 분노를 더 크게 자극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 어린애까지 두고 지 혼자 튄 거 봐라며 이를 갈았습니다. 아무리 급하단들 그렇지 남편과 어린아이까지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도망을 가는 그 잔인하고 참담한 광경을 보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리 마음을 달리려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귀에는 아직도 아이가 울부짖던 소리가 들려왔고 눈앞에는 그 어린 얼굴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텐데 깨지고 부서진 살림살이 속에서 아이가 홀로 떨고 있을 걸 생각하니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가? 계주네 집에 가게? 거기 가봤자 계주가 거기 오겠냐? 지금 돈 떼인 사람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그 집 앞에 주구장창 진치고 있는데. 알아. 근데 그 집에 어린아들이 있던데 밥도 못 먹고 있을 거 아냐. 자꾸 눈에 밟혀서 안 되겠어. 먹을 거 좀 갖다 주려고. 미쳤어? 여기 상인들 돈 싹 쓸고 튄 집인데 뭐가 이쁘다고 자식까지 챙겨줘?
그냥 죽은 내 아들이랑 나이도 비슷해서. 몰라, 괜히 짠해서. 돈 잃은 것도 화나지만 그래도 애가 무슨 죄가 있어? 참나, 그 집 아들이 굶어 죽던지 말던지 냅두라니까. 그래도 밥은 먹게 해줘야지. 집안 난장판이라 냄비고 그릇이고 다 깨졌을 텐데 제대로 해먹을 수 있겠어? 하기사, 자기야 그 돈 잃었다고 간에 기별이나 가. 돈이 그렇게 많으니 그 돈 떼인 건 뭐 껌이지. 결국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는 여전히 돈을 떼었다며 분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엉망진창인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니 역시나 아이 아버지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는지 축 늘어진 채 한쪽 구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깨진 술병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집안꼴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살림살이는 거의 다 부서지거나 던져져 있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집이라기보다는 흡사 폐허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심장이 쿵 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혹시, 불길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주위를 미친 듯이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시선을 조금 위로 던지자 집 옆으로 비스듬히 놓인 낡은 외부 계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제 눈에 비친 그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위태로운 철계단을 타고 2층 난간까지 기어코 올라가서는 난간 바깥으로 몸을 내민 채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두 팔은 필사적으로 철 난간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아직 힘이 없는 아이의 손은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까치발을 하고 매달려 있는 다리는 허공에서 덧없이 허우적거리고 있었지요.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본능적으로 안 돼 하는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계단 밑으로 전력 질주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이 더 이상 힘에 부쳐 결국 난간을 놓아버리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두 팔을 있는 힘껏 활짝 벌려 온몸으로 그 아이를 받아냈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에 툭 하고 떨어지는 동시에 저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쾅 하고 쓰러졌습니다. 몸을 부딪힌 무릎과 어깨가 지끈거렸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만은 제 품에 안긴 채 아무데도 부딪히지 않고 무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온몸으로 받아낸 충격에 놀랐는지 그제야 숨 넘어가게 자지러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작은 등을 힘껏 끌어안은 채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마치 하늘이 제게 맡긴 천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줄 아이구나. 정신 좀 차리세요. 도망간 아내는 아내고요. 그래도 아이 아빠시잖아요. 이 상황에서 술만 마시고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그 어린애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목숨 구해줘서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지금 이꼴로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네요. 저한테 은혜 갚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부모가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그 죄 없는 아이는 세상에 혼자 버려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압니다. 저도 다 압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엉망인지. 근데 하루아침에 아내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몰려서 욕하고 때리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저도 잘 모르겠고 미치겠습니다. 내막은 모르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 이러고 있으면 어째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수습할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아이 먹을 거며 옷 같은 거 좀 챙겨왔어요. 일단 집안부터 좀 치우시고 애 밥 잘 챙겨 먹이세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을 내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이 걱정이 앞섰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는지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그래서 국이며 반찬을 챙겨가 아이 입에 넣어주고 옷도 손수 지어 입혔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낯설어하며 경계했지만 이내 제품에 안기길 좋아했고 저는 그 작은 손을 잡으며 다시금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처음엔 술에 절어 쓰러져 지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챙기러 올 때마다 곁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한때는 모든 걸 잃고 무너져버린 듯 했지만 아이가 제 무릎에 기대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남자 역시 마음을 추슬러 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상처와 그가 안고 있는 아픔이 다르지 않다는 걸. 잃어버린 것의 무게가 서로를 이해하게 했고 그렇게 서서히 삶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자연스레 그 집의 살림을 돌보게 되었고 아이는 제 곁에서 제 자식이나 다름없이 자라났습니다. 자기야, 진짜야? 계주 남편이랑 그렇고 그렇다는 거? 제발 정신 차려.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 집 남편이랑 엮이겠다고? 법적으로도 이미 정리 끝냈어. 재판에서 악의적 유기로 이혼 판결 났다니까. 이미 그 사람들 남남이고 나랑 합치는데 아무 문제 없어. 계주는 아직 잡히지도 않았고 그 남편은 공범이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빚쟁이들 눈 뒤집혀서 자기까지 물어뜯을 건데 어쩔 거냐고. 지금 시장통 사람들 다 돈 받아내려고 눈이 벌건데 그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몰라. 마누라 도망간 남자 뭐가 좋아서 내가 이러는지. 자기 돈 많잖아.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 깔고 앉아서 뭐하러 그 지옥 같은 집구석이랑 엮이냐고.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나니까 사는 게 아니더라. 그 집 난장판 속에서 그 어린 게 혼자 버려져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어떻게든 지켜줘야겠다 싶은 게. 그래도 그렇지. 빚이 산더미야. 나중에 다 자기 목 될 수도 있다니까. 그 빚쟁이들 성깔 모르냐고. 빚쟁이? 안 무서워. 난 이미 제일 소중한 걸 잃어봤잖아. 돈은 다시 벌면 돼. 미련한 거야. 무모한 거야. 아유, 난 모르겠다. 나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상인들 자기한테 배신감 많이 느낄 텐데 앞으로 장사하기 쉽지 않을걸? 자기 돈 떼인 사람들 앞에서는 법이고 뭐고 다 소용없었습니다. 계주 남편과 제가 살림을 합쳤다는 소문이 돌자 그 길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가게 앞도 집 앞도 난리가 났습니다. 너도 한패 아니냐, 계주가 들고 튄 돈 네가 내놔라며 달려드는 목소리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려와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돌멩이를 던지고 발길질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평생을 같이 장사해온 얼굴들이었는데 그날부터는 다들 저를 노려보며 이빨을 갈았습니다. 한때는 손님으로, 이웃으로, 친구처럼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돈이 걸리니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그 분노는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허리 휘두르 장사에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었으니 제정신일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억울한 건 저는 그 돈과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도 계주 남편과 합쳤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도둑년으로 몰려 욕을 먹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함은 하루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숨겨놨냐, 이자만이라도 내놔라. 갯돈 해먹은 인간이 당당하게 장사하고 앉았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를 잡아 끌며 경찰서에 함께 가자고 소리치는 이들도 있었고 심지어 아이 앞에서조차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몰려든 사람들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피해본 사람들 원망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대로 두면 이 아이가 갯돈 들고 튄 집 자식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평생 살아가야 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 돈으로 피해본 사람들을 해결해요. 이대로 두면 절대 안 돼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욕하고 행패 부리고
언젠가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가서 난리칠 거예요. 그럼 그 아이의 앞길은 완전히 막히는 건데 평생 그 손가락질 속에서 살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그 돈은 당신이 피땀 흘려 번 소중한 돈인데, 포목 틈에서 밤낮 없이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그걸 왜 전 와이프가 날린 빚 갚는 데 쓰라는 거야. 당신 돈을 내가 어떻게... 난 못해. 지금은 누구 잘잘못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미 터져버린 일이에요. 전 부인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도망가서 소식조차 없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손 놓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외면하면 결국 그 모든 상처는 고스란히 아이한테 돌아갈 거예요. 그렇다고 당신 전 재산을 다 털어? 그럼 당신은 뭐가 남아? 나는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가면 돼. 죗값을 치르고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낙인 찍히고 그냥 그게 내 팔자인가 보다 해야지. 당신에게 그 큰 짐을 지울 순 없어. 당신이 감옥에 가면 이 아이는 누가 지켜요? 나는 이미 남편도 아이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잃어봤어요. 그 꼴 다시는 못 봐요. 내 돈으로라도 해결하면 돼요. 가진 거 다 내놓고요. 그래도 모자라면 내가 다시 벌면 돼요. 나는 다시 벌 수 있어요. 나 같은 놈 옆에 있어주는 것도 고마운데 나는 진짜 사람도 아니야. 이 아이가 손가락질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면 돼요. 저는 그걸 위해서라면 가진 것 다 내놓고 닳고 닳아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 말대로 해요. 그렇게 저는 제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서 개원들 피해를 최대한 갚아주었지요. 제 돈이 모자랄까 두려워 밤마다 가슴이 철렁했는데 다행히도 사람들 손해본 돈은 거의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입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남자한테 미쳐서 저런다. 돈이 아깝지도 않은가 봐. 시장통에서는 별별 말들이 다 돌았습니다. 포목점 문을 열고 나가면 누구 하나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림과 비웃음, 그리고 동정어린 시선이 뒤섞여서 날아왔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뒷말처럼 흉흉하게 흘러다니는 말들이 더 깊숙이 제 마음을 갉아먹더군요. 결국 저는 포목점도 접었습니다. 더는 장사할 힘도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돈은 다 떠나갔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갔으니까요. 무엇보다 그 아이가 더는 갯돈 들고 튄 집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남들 눈에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저는 오직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그 아이가 손가락질만은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제 모든 걸 내던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제는 다 큰 그 아이가 제 앞에서 상속 포기 각서를 내밀며 사인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이미 찢어질 대로 찢어져 있었지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낸 아이인데, 내가 가진 거 전부 내주며 아낀 아이인데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가 낯선 곳에 멈춰서고 차문을 막 두드리며 소리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놀라 허겁지겁 밖으로 나갔고 저 역시 불길한 마음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여인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제 아들의 친모, 도망간 계주였습니다. 그 여자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걸 다 봤다고. 혹시나 해서 따라왔더니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며 사람도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바로 예전 그 갯돈을 들고 달아난 계주였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을 들고 튄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개원들이 제때 불입하지 않아 개가 무너졌고 그 책임이 몽땅 자신에게 돌아오자 겁이 나서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사기죄로 잡혀가 감옥에 갇힐까 두려워 결국 남편과 어린 아들까지 버리고 홀로 달아나 버린 거라고. 오랜만이에요. 저 아시죠? 그때 그 개주가 바로 저예요. 뭐라고요? 당신이? 네.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놀라셨죠? 진작 찾아뵙고 싶었지만 제가 무슨 염치로요. 그냥 죽은 듯이 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때 제가 돈을 들고 튄 게 아니었어요. 제가 개를 운영하면서 몇몇 개원들이 개돈을 타고는 제때 불입금을 안 내고 도망갔어요. 돈을 메꾸지 못하게 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그 책임이 전부 제게 쏠리니까 그때는 정말 앞이 캄캄하고 감당이 안 됐어요. 너무 겁이 나서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 아비규환 속에서 남편이랑 어린아이를 두고 혼자 달아난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두고? 사기죄로 잡혀서 차가운 감옥에 끌려갈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남편도 아들도 모두 버리고 혼자 달아난 거예요. 남편이랑 아이는 죄가 없으니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라 생각했죠.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정 얘기를 하고 문제를 해결했어야죠. 사실은 도망치고 나서 며칠 뒤 다시 집에 갔어요. 남편이랑 아이가 어떻게 됐나 너무 걱정되고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본 건 당신이 제 아들 목숨을 구하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나서지 않았어요? 아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당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왜요? 나섰다간 바로 잡혀갈 게 뻔했으니까요. 개원들의 눈이 시퍼렇게 뜨고 저를 찾고 있었는데 제가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저를 붙잡아 경찰서로 끌고 갔을 거예요. 저는 겁이 나서 그저 숨어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제 아들이 난간에서 떨어질 뻔한 그 순간에도 발 하나 내딛지 못하고 그냥 숨죽여 바라만 본 저는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거기에 당신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세상에서 사라지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제 남편과 아이가 더는 구설에 오르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결국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었고 저와 모든 것이 정리된 것도 사실은 다행이라 생각했네요. 제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오점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아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주는 것이 그나마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 믿었고요. 그리고 살면서 어떻게든 피해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껏 오해를 했네요. 그런데 당신이 제 남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당신이 그 모든 지옥 같은 일을 다 감당해 주셨으니까요. 내 남편을 살려줬고 내 아들을 살려줬고 저를 사기꾼으로 감옥에 보내는 대신 제 빚을 갚아주셨고 저는 이 은혜를 평생 죽어서도 갚을 수가 없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에 대한 고백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이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바로 그 순간 그 친모는 같은 공간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욕설과 고함, 채권자들의 발구름이 천둥처럼 터져나오던 그 아수라장에서 친모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도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채 그저 숨어 떨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빚을 대신 갚으면서 결국 그녀는 감옥에 가지 않게 된 건데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참 많은 감정이 뒤엉켜 말을 잃었습니다. 원망과 연민,
분노와 허망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요? 당신이 제 친엄마라고요? 그래, 내가 네 친엄마다. 내가 널 낳기는 했지만 키운 건 내가 아니라 여기 계신 이분이시지. 거짓말 마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엄마는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친엄마라고 나타나다니 무슨 낯짝으로. 그래, 나 낯짝 두꺼워. 근데 네가 장례식장에서 한 짓은 뭐냐? 상속이니 재산이니 어머니 붙잡고 몰아붙이던 거 내가 다 봤다. 내가 참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차마 못 나섰다. 그건 저희 집안 문제니까 상관하지 마시죠.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는 건 다 네 어머니 덕인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 죽을 뻔했던 거 기억나냐? 난간에 매달려 발버둥 치던 거. 그때 널 살려낸 게 누구였다고 생각하냐? 나? 아니야. 난 겁이 나서 숨어만 있었고 널 품에 안아 구해낸 건 네가 계모라 부르는 이분이야. 그게 진짜예요? 그래,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이분 아니었으면 술독에 빠져 죽었을 게다. 그럼 넌 고아가 돼서 길바닥으로 앉았겠지. 어머니가 우리를 살려줬다고요? 그래. 그리고 내가 저지른 빚더미, 그게 원래라면 네 아버지랑 네가 고스란히 떠안았어야 했고 너도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을 거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막아줬는데? 설마 네 어머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기원들 돈 다 갚아주셨어. 그 덕분에 네가 지금 이렇게 떳떳하게 사람 노릇하며 살아온 거다. 그럴 리가. 아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런 짓까지 하셨겠어요? 이유? 널 살리고 싶어서지. 네가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려고 내 죄를 대신 떠안고 자기 인생 희생한 게 바로 네 어머니셔. 그런데 네가 감히 계모라 욕하고 돈 욕심 낸다느니 어쩌니? 그게 네 입에서 나올 소리냐?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손을 주머니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늘 가지고 다니던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랐고 심지어 제 아들조차 알지 못했던 비밀 같은 문서였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제 심장을 쿵쿵 울리더군요. 오래전 남편이 제게 건네준 남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꺼내들며 떨리는 숨을 고르고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기고 간 유언장이다.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다고요? 그래. 말도 안 돼요.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도대체 그 유언장에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거기엔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다. 평생 나에게 진 빚을 갚겠다면서 가진 재산 전부를 내 몫으로 남긴다고. 전부라고요? 아버지가 전 재산을 어머니한테 남겼다고요? 그래.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모두 나에게. 그게 네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저를 두고 그런 결정을. 못 믿겠다면 직접 이 글자를 눈으로 확인해봐. 여기 이렇게 네 아버지의 자필 서명이랑 이미 공증까지 받은 문서야. 종이를 펴자 오래된 잉크 냄새와 함께 활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재산을 제 몫으로 남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실을 굳이 알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재산은 자연스레 아들에게로 돌아갈 터였으니까요. 그래서 숨겨두고 가슴에 묻고 그냥 살아왔습니다. 돈은 제게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제 곁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이런 유언장을 남긴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저한테 빚을 지고 살았거든요. 저는 제 전 재산을 다 내놓고 빚잔치를 치렀습니다. 잘 나가던 포목점도 접어야 했지요. 결국 손에 남은 건 방 한 칸 얻을 돈뿐이었고 그렇게 도망치듯 다른 도시로 옮겨와야 했습니다. 그 뒤로는 다행히 남편이 정신을 차려서 이런저런 일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듯이 시작했지만 악착같이 몸을 굴리고 기회가 있으면 붙잡고 쉬지 않고 일하면서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진 게 바로 지금의 재산이었지요. 남편은 그 과정에서 평생 저한테 미안해했습니다. 제 돈으로, 제 청춘으로, 제 인생으로 빚을 다 갚아낸 걸 똑똑히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늘 말했어요. 이건 다 당신 거라고. 나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을 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남편은 마지막까지 남김없이 제 몫으로 전부 남긴 겁니다. 엄마, 아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걸 하나도 몰랐을까요? 이제 와서 알든 모르든 무슨 소용이 있니? 네가 보여준 게 진짜 네 마음 아니겠니? 아니에요. 저 순간 욕심이 눈을 가렸던 거예요. 어머니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네 아버지 장례 끝나자마자 입에 올린 게 상속 얘기였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죄송하다? 제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제가 그동안 받은 게 얼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제서야 아들은 죄송하다며 눈물을 쏟아내더군요. 하기사 유언장이 있으니 자기들이 더 이상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지는 못할 테니까요.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저도 같이 덩달아 나서서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세무사니 뭐니 그런 말로 어머님 압박할 게 아니었는데. 눈이 멀면 뭐든 해도 된다고 생각했니? 나를 계모 취급하며 친엄마 아니라면 쑤어붙이던 게 너희들이었는데 그 입으로 지금 사죄한다고? 그럼 없던 일이 되는 거니? 어머니, 제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후회라.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늘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네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사실은 사죄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 그들의 눈물 섞인 사죄는 제 귀에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멀어질 대로 멀어져 있었지요. 결국 그들이 드러낸 본심은 돈이었습니다. 배은망덕이란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거겠지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고. 살려내고 지켜내고 키워낸 것만으로도 내 몫을 다한 거라고. 더 이상은 바라지 않았고 더 이상 기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나는 내 할 도리를 했고 후회는 없다. 여기까지가 내가 해야 할 몫이었던 것 같구나. 그러니 이제 우리 더 이상 볼 일 없을 것 같다. 네가 은혜를 모른 이상 나는 너를 내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을 거다. 그래도 그동안의 정이 있으니 어디서든 잘 살길 바란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두고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이후에도 저를 찾아와 제 마음을 돌리고 용서를 받으려 애를 썼지만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끝끝내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평생을 함께한 아들이기에 저도 마냥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만 남은 인생은 오롯이 저를 위해 살아가고자 한 결정이니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 혼자서도 꿋꿋이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제 사연을 마칩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꼴 좋네. 그렇게 당당한 척 잘난 체 하더니 흐르는 세월 앞에는 장사 없지. 어디 예전처럼 꼴 같지도 않은 충고 한번 해보시지. 제가 왜 저런 여자한테 저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몸에 병을 얻은 채 같은 병실, 옆 침대 환자로 만날 줄은 저도 그 여자도 몰랐을 테니까요. 입원을 하던 그날, 담당 간호사님의 안내에 따라 병실 문을 열자 2인실 병실 창가에는 이미 다른 환자 한 분이 고개를 돌린 채 얌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그 환자 둘뿐이었어요. 여기가 한동안 치료를 받으며 머물 곳이구나 생각하며 간신히 몸을 움직여 침대 위에 걸터 앉았지요. 그때 옆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하여 창백해 보였거든요. 새로 입원한 저랑 한동안 같이 지낼 거라는 걸 알았는지 저를 보자 빙그레 미소 지으며 먼저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그 안에는 따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자분이시죠? 병원 생활은 처음이신가 보다.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얼마 전에 입원을 했는데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지내보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우리 같은 암 환자들이야 마음을 편히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해요. 그 여자는 같은 암 환자 처지를 이해한다는 듯이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인실인데 그래도 같은 병실 쓰는 사람을 잘 만났구나. 다행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거든요. 하지만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발작하듯 쿵쾅거렸고 귓가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몇 번이고 깜박였지만 눈앞에 그 얼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환상도 꿈도 아니었어요. 제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얼굴. 바로 20여 년 전 남편을 빼앗아간 상간녀였습니다. 너는 설마 윤희선? 목소리가 너무나 떨렸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간녀는 처음에는 의아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거든요.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간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에서 서서히 웃음기가 사라지더라고요. 상간녀 역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얼굴을 보다가 이내 얼굴을 굳혔습니다. 상간녀도 저를 알아본 거였죠. 20여 년 만에 마주한 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패여 있었지만 상간녀 특유의 비열함과 뻔뻔함은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나, 설마 김은경 씨? 상간녀는 저를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속에는 놀라움과 함께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저 역시도 상간녀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20년 전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파괴했던 여자. 제 가정을 깨뜨린 장본인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팽팽한 정적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던 저희 둘 사이에는 마치 투명한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상간녀가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비웃음 섞인 말을 뱉었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송곳과 같았고 날카롭게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꼴 좋네. 그렇게 당당한 척 잘난 체 하더니 흐르는 세월 앞에는 장사 없지. 이 꼴을 하고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어디 예전처럼 꼴 같지도 않은 충고 한번 해보시지. 그 잘난 입으로 뭐라 떠들 건데.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거야. 그거 알아? 상간녀를 알아보긴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상간녀는 저를 알아보자마자 깔아뭉개며 지난날의 악연을 끄집어냈습니다. 게다가 제 반응이 재밌다는 듯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상태를 비웃듯이 훑어보았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너랑 똑같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지? 그게 뭐냐? 바로 네가 남의 가정을 산산조각 내고 파탄낸 상간녀라는 사실이야. 상간녀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당당해? 상간녀 주제에 당당하게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 역시 보통이 아닌지라 곧바로 제 말을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당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무슨 소리냐고? 그걸 일일이 설명해줘야 해? 여기가 병원이잖아.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랑 내가 나란히 같은 병실을 쓰게 됐지? 아, 그리고 이게 더 가관 아니야? 당신이 여기 입원했다는 건 암 환자라는 소리잖아.
나는 간암인데 당신도 간암이라면서? 당신 간도 내 간처럼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게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는 건데 내 말이 틀려? 옛날부터 나는 너랑 다르다 같은 태도, 고고한 척하는 꼴이 아주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어떡하나? 똑같이 누워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안 그래요? 얼마 전 저는 간암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고 믿을 수 없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설마 그 여자와 똑같은 병에 걸리고 같은 병실에서 마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윤희선, 너도 간암이라고? 나랑 똑같이? 거짓말. 세상에 이럴 수는 없어. 왜 내가 너 같은 거랑 같은 꼴이 되어야 해? 내가 왜? 너 같은 거랑 같은 꼴? 이 여편네는 아직도 저러네. 이봐요 아줌마. 어차피 우리 다 죽을 운명인데 이제 더 잃을 것도 없는 마당에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너랑 나는 다르다고 고집을 부린대? 상간녀의 말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20년 만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것도 같은 병실 옆 침대에서 똑같은 간암 진단을 받은 채 마주한 이 상황 자체가 소름 끼치도록 기가 막혔습니다. 이토록 잔인하고 뒤틀린 인연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운명의 장난이라기에는 너무나 섬뜩하고 잔인한 현실에 숨쉬기조차 힘이 들었어요. 아이고 나 진짜 암 진단 받고 우울했는데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네. 나만 암인 게 아니잖아. 꼬숩다 꼬수어. 뭐 내가 남의 남편 빼앗은 나쁜 년이라서 벌 받는 거라고 한번 말해봐요. 어? 해보라고. 지가 어떤 년인 줄 알긴 하네. 그래? 그럼 당신은 나쁜 짓 한 개도 안 하고 살았는데 왜 똑같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 꼴로 같이 누워있을까? 무슨 짓을 해가지고 그런 벌을 받으셨을까? 상간녀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는데 병실 안에 울려 퍼지는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마녀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뭘 잘했다고 아직도 그렇게 당당하게 앉아있어?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못 지킨 주제에 옛날은 아주 사람들 앞에서 정의로운 척 잘난 척을 다 했었지? 당신 그 착한 척하는 모습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몰라. 상간녀는 물만한 고기 마냥 신이 나서 거침없이 막말을 퍼부었어요. 제 가정을 망가뜨린 주범인 주제에 저한테 가정을 못 지켜서 못났다는 말을 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몸에 힘이 없어 제대로 항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상간녀는 그런 저의 무력함을 즐기는 듯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래,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며. 근데 아니잖아. 남편 빼앗기고 나서도 지고지순한 척, 애들만 위하는 척, 착하고 불쌍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그렇게 살면 뭐하나? 봐라, 지금 이 꼴이 뭐니? 나랑 똑같은 암 걸려서 똑같은 병실에 누워있잖아. 착하게 살아봐야 결국은 나랑 같은 암에 걸려서 병실에 누워있는 신세라니. 상간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웃었고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렸거든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치욕을 당해야 하나. 눈물을 애써 삼켰지만 어깨는 하염없이 떨렸습니다. 아, 근데 아직도 혼자 살아요? 아직도 남편 없어? 아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남자를 붙잡았어야지. 혼자 뭐 했대? 그 20년 전 이혼한 다음에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지낸다 소리는 들었는데 정말 그때 이후로 남편이 없었어?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불쌍하다 진짜. 젊었을 땐 혼자 당당하고 잘났다고 날뛰더니 결국은 다 늙어서 혼자 남았네? 늙으면 그게 서러운 거야. 자식들은 다 컸으니 저들 살기 바쁘다고 할 텐데 그럼 남편밖에 없잖아? 근데 그 남편이 없으면 세상에 얼마나 외롭고 서러울까. 아유, 딱해라. 상간녀는 거침없이 막말을 퍼부었어요. 제가 왜 재혼을 하지 않았는지, 제 지난 삶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지. 저는 당장이라도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병실 문이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저와 상간녀 둘 다 순간적으로 대화를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는데 밝은 복도 불빛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헛것이라도 본 게 아닌지 눈을 비볐지만 제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끔찍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저 여자랑...
20년 전 나와 우리 애들을 버리고 상간녀를 선택한 인간. 전 남편이라는 인간은 한 손에 과일 바구니, 다른 한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시선은 곧바로 옆 침대에 누워있는 상간녀에게 향했는데 그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자기야, 잠은 잘 잤어? 내가 일찍 오고 싶었는데 잠깐 들릴 곳이 있어서 좀 늦었네. 아침은 먹었어? 죽 사왔는데 좀 먹을래? 전 남편은 이 나이를 먹고도 상간녀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던 그때 전 남편이 저를 발견했고 상간녀와 같은 싸늘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 헛웃음을 픽 터뜨리더라고요. 결국은 여기까지 왔구나. 딱 보자마자 알겠네. 그냥 한눈에 봐도 오늘 내일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떡하냐? 전 남편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그 인간이 혀를 쯧쯧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마음 곱게 썼어야지. 착하게 살아야 오래 산다잖아. 근데 그 꼬라지를 보니 아닌 것 같네. 얼마나 나 망하라고 원망하고 욕을 하며 살았으면. 에휴. 그 말을 듣는 순간 멘붕에 빠졌습니다. 마음을 곱게 써? 착하게 살아?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잘못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전 남편과 상간녀였는데요. 가정을 산산조각 낸 그 인간들한테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과 배신감이 저를 덮쳤지만 바로 그때 똑똑 하는 노크 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제 전 남편과 상간녀를 스쳐 지나쳐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와 차트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김은경 환자분,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저에게 말을 걸자 전 남편과 상간녀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의사와 저에게 쏠렸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덮으며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몇 가지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검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조금 복잡한 검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간암 3기라는 진단도 모자라 또 다른 추가 검사라니. 제 몸 어딘가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았거든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저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간녀는 그런 저를 곁눈질하며 코웃음을 쳤고 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시선을 피하며 상간녀에게 죽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혹시 무슨 문제가 다른 것까지 전이가 된 건가요?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확한 결과가 나와 봐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마음 편히 먹고 검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호사가 검사 스케줄을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알 수 없는 걱정과 불안을 남긴 채 병실을 나갔고 병실 안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간녀는 그런 저를 비웃듯이 쳐다보며 말했어요. 뭐야, 또 뭐가 문제래?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뭐 별거 있어? 다 전이돼서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지 않나? 안 그래? 남의 일이라고 입 함부로 놀리지 말고 네 몸뚱아리나 신경 쓰지 그래? 어휴, 나이 들고 늙어가지고 입만 험해졌구만. 천박하게 누구 마누라한테 그딴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당신한테 말한 거 아니니까 그냥 다물고 있지 그래? 왜? 나이 먹을 만큼 처먹은 저 여자는 입이 없대? 웃기고 있어 정말. 그 말을 끝으로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오후가 되자 상간녀의 딸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편이 상간녀와 살 당시 상간녀한테는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다른 남자한테서 낳은 딸이었는데 저 남편은 지 친자식들을 내팽개치고 남의 자식을 키우겠다는 거였지요. 그리고 그 딸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딸 하나는 아마 전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애들은 죄가 없다지만 상간녀의 딸들을 마냥 좋은 시선으로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딸들은 상간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온갖 위로의 말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상간녀의 사이를 알게 됐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병실에 왜 저 여자가 있어? 20년 전에 우리 가족 괴롭혔던 그 아줌마 아니야? 그러게나 말이다.
어떻게 이렇게만 하는지 엄마도 골치가 아프다. 엄마, 저 여자 때문에 암도 심해지면 어떡해? 엄마 병실 옮겨야 하는 거 아니야? 상가녀 딸들은 전 남편에게 칭얼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 애들의 말이 너무나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다 같이 아픈 사람인데. 아빠, 뭐가 아픈 사람이야? 아빠가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 지금 아픈데 저 원수 같은 여자가 한 병실에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엄마 상태도 나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애들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병실에 있는 것 자체가 그 애들한테는 불편한 진실이자 고통인 듯했습니다. 이건 일부러 그런 거네. 엄마, 저 여자가 일부러 엄마랑 같은 병실로 온 거라고. 진짜 이런 사람들 있더라? 복수하려고 같은 병실까지 기어들어오는 사람들. 아, 진짜 역겨워. 그 애들의 억측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계획했다고? 이 소름 끼치는 운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저였는데 말이죠. 상간녀는 자신의 딸들이 제게 막말을 퍼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은근히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상간녀와 전 남편 그 딸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던 바로 그때 드디어 저의 소중한 아들, 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우리 애들이 병실에 들어서자 아비규환 같던 병실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어요. 제 전 남편은 물론 상간녀와 그 딸들까지도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듯 했거든요. 엄마, 걱정 많이 했어요. 몸은 좀 어때요?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저의 며느리와 사위는 제 옆에 서서 걱정스러운 듯 제 표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어요.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는 저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지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병실에서 제 전 남편을 만나게 된 제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까지도 모든 것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 애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고 그 눈빛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엄마, 이 여자랑 같은 병실 쓰지 마. 말도 안 돼. 내가 당장 병실 옮기게 해줄게. 아니, 엄마 편하게 쉬시라고 4인실 말고 2인실을 잡은 건데 지금 같은 병실 쓰는 환자가 저 미친 여자라는 게 말이 돼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제 아들과 딸은 옆 침대의 상간녀를 똑바로 노려보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이 여자 20년 전에 우리 가족을 박살낸 그 여자 맞지? 아, 그리고 저기 친아버지라는 인간은 다 늙어서도 저 여자한테 쩔쩔매면서 병간호나 하고 있고 도대체 뭐가 이래? 엄마, 내가 다른 병원으로 알아볼게. 우리 애들의 말에 상간녀의 딸들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 진짜 뻔뻔하네. 사람 같지 않은 여자 병간호나 하고 있고 아주 죽음도 갈라놓지 못할 세기의 사랑인 것 같은데 저 여자 떠날 때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제 딸의 말에 상간녀의 딸들도 맞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뭘 잘났다고 떠들어. 네 엄마랑 우리 아빠랑 헤어진 지가 얼마나 됐는데 무려 20년이야. 20년. 2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그걸 못 받아들인 거야?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왜 우리 엄마한테 이래? 우리 엄마가 암 걸린 건 다 너희 엄마 때문이야. 저 여자가 맨날 저주하고 그랬을 거야. 뭐? 저주? 너 말 다 했어? 말해봐. 야, 저 여자? 어디서 이 여자 저 여자 하고 있어? 병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어요. 저를 사이에 두고 두 가족이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고 저는 모든 것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제 머릿속에는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20여 년 전,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그 악몽이 마치 오늘처럼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 당시 저는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며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상했고 아이들은 착했으며 저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린 것에 만족했어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작되는 하루.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따뜻한 저녁 식사를 차려주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잠든 밤 남편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호출기를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며 저와는 시선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외박이 잦아지고 늦은 밤 술에 취해 들어와서도 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밤늦도록 연락이 닿지 않는 날이 많아지니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이, 제가 알던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애써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착각은 몇 달 뒤 산산조각이 났어요. 몰래 사람을 써서 알아낸 사실은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그 여자와 동거하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간녀가 바로 윤희선이었어요. 당시 윤희선은 자신의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을 하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살고 있던 빌라 앞에서 상간녀의 딸을 예뻐해주고 상간녀와 포옹하는 남편을 봤을 때의 충격은 정말이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불길한 예감들이 모두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과 상간녀를 찾아갔습니다. 제 남편과 그 여자가 마주 앉아 다정하게 저녁을 먹고 있는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제 이성이 끊어졌던 것 같아요. 접시 위에 놓인 음식들을 뒤엎고 식탁 위에 놓인 잔을 깨뜨렸거든요. 제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놀라 벌떡 일어났고 상간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눈빛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것들이야? 너 이 상간녀 주제 당장 내 남편한테서 떨어져! 뭐? 이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여긴 내 집이야. 당장 나가. 나가라고. 여보, 이게 무슨 주태야? 당장 집으로 가.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깐 나가라고. 제 남편은 오히려 저를 타박했어요. 저의 존재는 남편에게 있어서 불륜이라는 치부를 드러내는 방해꾼에 불과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더는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저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네 눈으로 봤으니 됐잖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지. 이혼하자. 아니, 이혼해줘. 이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한테 초등학생 애들이 둘이나 있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듣는 내가 다 역겹네. 그 애들 생각했으면 애초에 남편을 그렇게 방치하지 말았어야지. 남편 관리도 못한 주제에 어디서 잘났다고 떠들어? 어차피 이 남자는 나랑 살 거야. 더럽게 질척거리지 말고 그냥 이혼해. 이 남자는 날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였고 앞으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상간녀는 남편에게 찰싹 달라붙어 제 속을 긁었어요. 속에서 천불이 나던 그때 제 남편은 상간녀의 편을 들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맞아, 추잡하니까 이제 그만해. 이제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너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뭘 잘했다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당신들이 나한테 감히 이혼을 요구해? 너네 뜻대로 될 줄 알아? 천만에 이혼은 절대 없어. 아이들 봐서라도 난 이혼 못해. 저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을 하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면 제 아이들은 졸지에 부모가 이혼한 불쌍한 아이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버티기 시작하자 상간녀는 매일같이 찾아와 저를 못살게 굴며 들들 볶았습니다. 너 정말 독하다. 대체 언제까지 질척거릴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혼해 달라고. 당신 남편이 날 원한다잖아. 근데 왜 이렇게 질척거리는 거야? 네가 이렇게 비참하고 비굴하게 매달릴수록 남편은 당신한테 더 정이 떨어질 거라고. 상간녀는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우리 애들 앞에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김은경, 당신 때문에 더는 못 참겠어. 제발 이혼 좀 해줘. 그렇게 착하다며. 이해심 많고 착하다고 당신 입으로 떠들어댔잖아. 지금 맨날 이런 꼴을 애들한테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 애들한테 잘된 일인 것 같냐고. 그러니까 이쯤에서 정리하고 그만하지. 그 당시 상간녀는 저에게 온갖 악담을 퍼부었어요. 저를 만나 이혼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자꾸 이렇게 질척거리면 당신 자식들한테도 이 더러운 꼴 다 보여줄 거야. 네 애들 학교 찾아가서 다 말해버릴 거야. 당신이 얼마나 추하고 비참하게 매달리는지. 이래도 이혼 안 해? 어떻게 애들을 건드려? 당신이라는 여자는 정말... 저의 치부를 건드리는 상간녀의 협박에 저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어요. 저는 상간녀의 비겁하고 치졸한 행동에 분노했지만 아이들이 저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 달을 시달리다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 몇 달의 시간 동안 상간녀와 전남편의 협박과 비난에 지쳐버렸고 제 삶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혼 후 저는 아이들을 위해 이악 물고 버텼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했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피곤함도 잊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식당 주방 보조부터 빌딩 청소, 대형마트 계산원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바르게 자랄 수만 있다면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아빠의 빈자리를 최대한 느끼지 않게 하려 애를 썼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것이 늘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과연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내 이기심 때문에 아이들이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니. 수많은 회의감이 저를 덮쳤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직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던 거였어요. 그동안 재호는 꿈도 꾸지 않았네요. 하지만 그 고생이 마냥 헛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누구보다 훌륭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제 아들은 검사가 되었고 대학 교수인 며느리는 최고의 복덩이였습니다. 또 저희 딸은 변호사가 되었고 사위는 촉망받는 스타트업 대표였어요. 그이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을 보니 지난 세월 동안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애들은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며 홀로 고생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며 자랐어요. 애들은 아빠라는 인간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겼거든요. 실제로 애들 아빠는 애들한테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지요. 때문에 우리 애들이 제 병문안을 왔을 때 옆 침대에 상간녀가 그리고 그 상간녀를 병간호고 있는 아빠라는 인간을 보자 그 자리에서 분노가 폭발했단 거였지요. 엄마가 이 여자랑 같은 병실을 쓰는 건 말이 안 돼요. 내가 당장 병실 옮기게 할게.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 여자 병간호를 하고 있을 수 있어? 진짜 너무 끔찍해. 딸은 전남편을 향해 고함을 질렀고 전남편은 제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자신의 딸들이 저희 애들에게 밀리는 듯한 모습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아주 애들이 지 엄마를 똑 닮았네. 너희 엄마도 어지간히 독하다. 안 그러니? 내가 가정 파괴범이라고 평생을 떠벌렸을 거 아니야. 아니, 진짜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잘 나가는 검사니 변호사면 뭐래. 상도덕이 없잖아. 아줌마야말로 상도덕이 없지. 아빠랑 불륜 저질러서 평생 엄마 고생시킨 게 누군데. 우리 엄마 인생 박살내놓고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누워있어? 야, 너 말 다 했어? 이 새파랗게 젊은 게 어디서 어른한테 함부로 짓거려? 아줌마야말로 죽을 병 걸려놓고 병실에서 소리나 지르니 좋으세요? 나이 먹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막말이야. 그쪽 엄마가 매력이 없어서 아빠가 떠난 거지. 멀쩡히 잘 지내면서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옛날 일로 질척거리는 거야?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왜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래? 우리 엄마 암 걸린 건 다 그쪽 엄마 때문이라고. 저 여자가 우리 엄마한테 스트레스를 줘서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할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엄마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 엄마랑 우리 인생이 달라진 거 몰라? 간암이 스트레스 때문에만 걸리는 줄 알아? 우리 엄마 때문이 아니고 니네 엄마가 간암 걸린 건 자기 관리 안 하고 술 먹고 담배 피워서 그런 거지. 진짜 누굴 탓하는 거야? 병실안은 순식간에 서로에게 악담을 퍼붓는 싸움터가 되었어요. 전 남편은 이런 상황을 정리할 생각은 않고 상간녀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좀 해. 여기 병원이잖아. 다들 목소리 낮추라고. 그만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 저 여자 자식들이 나한테 막말하고 있는데. 맞아 아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왜 우리 엄마한테만 뭐라고 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간암 3기라면서요. 죽기 전에 우리 엄마한테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도 마찬가지야. 엄마한테 사과해요. 지금이라도. 저희 아들과 딸은 상간녀와 전 남편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전 남편은 애들의 기세에 눌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상간녀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인간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20년 전과 변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오직 자신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상간녀는 자기 딸들이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김은경, 너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싸가지가 바가지네. 저것들 다 네 피를 물려받았겠지? 내가 진작 알았다니까. 저런 애미 밑에서 자라면 애들이 뭐가 되겠어? 야, 너 지금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찌끄렸어? 너 말 다 했어? 하여간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너 같은 쓰레기한테 우리 애들이 욕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당장 사과해. 우리 애들한테 사과하라고. 내가 왜? 네 애들이 나한테 사과해야지. 병실안은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고통스럽게 암과 싸우며 치료를 받아야 할 이곳이 이토록 추잡하고 더러운 감정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지독한 병으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우리 애들의 성공한 삶과 능력에 대한 시기심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래요. 상황은 정말 막장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의 든든한 모습 덕분에 잠시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은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지지해 주었고 저는 애들 덕분에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날 이후 당장 병실을 옮기려고 했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었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 후 모두가 떠났고 병실에는 그 여자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추가 검진이 신경이 쓰였거든요. 다음날 금식을 한 뒤 추가 검진을 받았고 검진 후에 혹시라도 나쁜 소식이 들려올까봐 밤낮으로 전전긍긍했습니다. 정말 모든 일이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억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꼭 제가 상간녀와 똑같은 병에 걸린 것도 모자라 같은 병실에 입원하게 된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간절히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추가 재검진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너무 불안했는데 일찍 병원을 찾아온 아들과 딸은 불안해하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과 상간녀는 제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나? 암세포가 온갖 군데에 다 퍼졌다는 소식인 거 아니야? 나보다 먼저 가면 억울해서 어떻게 눈을 감을까나? 아이고,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저 여자보다는 오래 살아야지. 시끄럽고 네 몸뚱아리나 신경 쓰는 게 좋을걸? 아줌마, 몸도 안 좋다면서 그렇게 심보를 쓰면 진짜 한 번에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엄마, 괜찮아. 저런 여자 말은 신경도 쓰지 마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가 다 감당할게. 엄마 옆엔 우리가 있잖아. 애들의 말에 간신히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애들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뛰어들어왔고 병실 안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원래 의사 선생님 방에서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허겁지겁 달려온 듯 보였습니다. 김은경 환자분, 재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과이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주십시오. 의사 선생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잔뜩 마른 침을 삼키며 의사 선생님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환자분께는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조직 검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진단을 내렸던 작은 병원에서도 동일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저희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실수라니요? 어떤 실수인지. 환자분, 믿기 어렵겠지만 환자분은 암이 아니십니다. 그 말은 마치 벼락처럼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암이 아니라고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의사 선생님에게 재차 확인을 했지만 선생님의 답변은 같았습니다. 맨 처음 안진단을 내렸던 동네 병원, 그리고 큰 병원에서조차 실수를 했다는 거였고 재검을 받은 결과 암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간 짓눌러왔던 죽음의 그림자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말이죠? 거짓말 아니죠, 선생님? 맞죠? 제가 암 아닌 거 맞지요?
저 건강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악성 종양이 아니고요. 양성 종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암이 아니십니다. 의료진의 판단 착오가 있었습니다. 진단이 잘못 내려진 것이 확인되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제 앞에 서 있던 아들과 딸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울었고 딸은 제 손을 잡고 같이 눈물을 쏟았어요. 엄마, 아니래요. 암 아니래요. 엄마 살 수 있는 거래요. 엄마, 정말 다행이야. 다행이에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애들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 졸였던 불안감,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뒤 안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병실안은 한순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로를 얼싸안고 기적 같은 소식에 눈물을 흘렸지요. 하지만 저희 가족의 감동적인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옆 침대에 누워있던 상간녀와 그 옆에 서 있던 전남편, 그리고 상간녀의 딸들이 뒤집어졌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암이 아니라고? 상간녀는 벌떡 일어나 앉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간암이라고, 그것도 3기, 아니 4기? 그렇게 말했으면서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전 남편은 흥분해서 의사에게 따져 물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침착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료진의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조직 검사 과정에서 다른 샘플과 혼동이 있었고 최종 분석 단계에서야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분께는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족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까지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상간녀는 의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은경, 너 정말 지독하다. 병 걸린 거 가지고 장난쳐? 그게 말이 돼? 암이 아니라고? 우리를 다 바보로 하는 거야? 너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거지? 나 놀리려고 다 꾸민 거지? 내가 꾸미게 뭘 꾸며? 나도 진짜 암인 줄 알았다고. 내가 고작 너 하나 놀리려고 입원까지 한 거라고? 정말 미쳤구나. 아니, 평생 속고만 살았니? 진짜 왜 저래? 거짓말. 이거 전부 거짓말이야. 우리 엄마랑 똑같은 간암 3기라고 했으면서 이건 우리 엄마 더 아프게 하려는 수작인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엄마는 간암인데 왜 저 여자는 암이 아니래?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억울해. 상간녀의 딸들은 제 엄마를 부르며 억울하다고 난리를 쳤고 병실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어요. 저를 둘러싼 저희 가족들, 우리 애들은 울면서 다행이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고 상간녀의 가족들은 분노와 억울함에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간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상간녀에게 제 암 진단이 오진이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상간녀의 억울함과 분노가 병실을 가득 채웠지만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하다는 듯 차트를 들고 병실을 떠났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저의 존재 자체가 상간녀에게는 거대한 절망이자 지독한 고통이 된 듯 했습니다. 제 전남편은 상간녀를 진정시키느라 쩔쩔매며 어쩔 줄을 몰라 했고 당연히 제 아들과 딸은 제가 암이 아니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저를 그 병원에서 즉시 퇴원시키려 했습니다. 엄마, 당장 병원 옮겨요. 더 이상 저 역겨운 인간들이랑 같은 공간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 맞아, 엄마. 우리가 다른 병원 알아볼게. 아니, 그냥 집에서 요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양성종양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제거는 해야지. 근데 꼭 이 병원에서 할 필요 없잖아. 저 인간들 얼굴 계속 볼 이유도 없고. 저 역시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곧장 퇴원 소속을 밟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 양성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고 스스로 몸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암도 아닌 작은 수술이었지만 아들과 딸은 극진하게 간호를 해주었고 덕분에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게 되었어요. 반면에 상간녀는 저와 달랐습니다. 상간녀는 진짜 간암이었거든요. 간암 3기라고 했던 상간녀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었습니다. 치료도 잘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상간녀를 극진하게 사랑하던 전 남편은 상간녀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받게 해달라며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은 상간녀. 상간녀의 병원비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했고 보험료 정도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은 병원비를 대기 위해 남은 재산까지 탈탈 털어넣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하기 염치가 없지만 와이프가 많이 안 좋아. 돈이 없어서 병원비도 못 내고 있어. 어떡하지? 저기 애들이 검사고 변호사라 여유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당신이 정말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애들 어릴 때 가정을 파탄낸 장본인 그 여자 병원비를 내달라고? 그 부탁을 누가 들어줄 것 같아?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근데 진짜 내가 돈이 없어. 당신이 어떻게 좀 이야기를 잘해줄 수 없을까? 그래도 당신은 암 아니잖아. 사람 좀 불쌍하게 생각해서라도. 아니, 하나도 안 불쌍해. 당신이야말로 나나 우리 애들한테 그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어? 그 어린애들 내팽개치고 집 떠날 때 하루아침에 아빠 없이 살게 된 우리 애들 생각했었냐고. 그 애들이 마음에 밟히고 불쌍하게 생각이 되었다면 당신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모든 건 다 뜻대로 된 거야. 당신 마누라가 아픈 건 끝까지 당신이랑 당신 자식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지 누구한테 기대서는 안 되는 거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나 우리 애들한테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상황이 그렇게 되자 전 남편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희는 상간녀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장례식 소식도 들려왔지만 당연히 저와 우리 애들은 장례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제가 퇴원을 한 날, 딱 그날 이후 우리 애들은 전 남편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거든요. 일이 그렇게 되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가 막혔던 같은 병실, 옆 침대 환자로 재회를 했던 사실, 그 끔찍하고 잔인한 현실을 떠올리며 사람의 인연이란 게 이렇게 무섭고도 냉정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악인의 말로란 참으로 비참한 거였어요. 20여 년 전 저는 이혼이라는 힘든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홀로 남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요. 그 시간은 고통스럽고 외로웠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지만 꿋꿋하게 자식들을 키워온 날들이 결국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온 것이라 생각하자 지난날의 모든 시련이 한순간에 눅놓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은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성장했고 그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자 자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으로부터 홀가분해졌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게 되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제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우리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 그 애들의 존재가 저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였고 애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사는 이 평범한 나날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복된 순간이라는 것을 매일 새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